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책은 영국의 소설가 데이비드 허버트 로렌스의 장미원의 그림자입니다. 채털리 부인의 사랑, 아들과 연인 등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작가는 인간의 원시적인 성의 본능을 중요시하는 작품들을 주로 써왔는데요. 오늘 읽어드릴 장미원의 그림자는 아내의 추억이 담긴 바닷가 별장으로 여행을 오게 된 젊은 부부의 이야기로 내면에 존재하는 사랑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 여성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장미원의 그림자 시작하겠습니다. 키가 작달막한 한 젊은이가 아담한 해변 별장 창가에 앉아서 억지로 신문을 읽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오전 8시 반경 별장 밖에는 아침 햇살 속에 매달려 있는 글로리 장미꽃들의 모습이 마치 뒤집혀서 쏟아진 조그만 화롯불처럼 보였다. 젊은이는 먼저 탁자를 쳐다보고 그 다음 시계를 보고 나서 다시 자신의 은시계로 시선을 옮겼다. 그리곤 이내 표정이 굳어져 버린 청년은 벌떡 일어서서 방 안 사방 벽에 걸린 유화를 곰곰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쫓긴 사슴이란 그림을 유난히 저결인 표정으로 노려보던 젊은이는 피아노 뚜껑을 열어보려고 했지만 뚜껑은 잠겨 있었다. 그러자 이번엔 조그만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갈색 콧수염을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활기띤 감흥이 갑자기 두 눈에 서렸다. 미남축에 낄만한 얼굴이었다. 체구는 작은 편이었지만 활기가 있고 정력적이었다. 거울에서 얼굴을 돌리자 그 표정에는 자신의 얼굴이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그런 기미가 엿보였다. 설레는 마음을 짓누르면서 그는 정원길을 가로질렀다. 그가 입은 자켓은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누추해 보이지도 않았다. 새 것인데다 그것을 듬직한 몸에 걸치고 보니 더욱 말쑥하고 믿음직하게 보였다. 잔디밭 옆에서 흔들리는 하늘 나리를 곰곰이 눈여겨보다가 다음 나무로 어슬렁어슬렁 발걸음을 옮겼다. 붉은 바탕에 갈색을 띤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린 굽은 사과나무 한 그루가 한결 믿음직하게 보였다. 그는 언저리를 한번 두리번거리고 나서 사과 한 개를 비틀어 땄다. 별장집을 등진 채로 청년은 시원하게 한번 그 사과를 베어 물었다. 천만 뜻밖에도 사과는 달았고 먹기 좋았다. 또 하나 땄다. 그러고 나서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침실 창문을 훑어보려고 다시 고개를 들었다. 창가에 여자의 모습이 눈에 띄었을 때 그는 몹시 움실했다. 알고 보니 자기 아내였다. 그녀는 바다 저편을 바라보고 있었다. 분명코 자기를 보지 못한 모양이었다. 한참이나 그는 아내가 있는 곳을 눈여겨보았다. 아내는 아름다웠고 남편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였다. 창백한 편이었지만 실상은 건강한 그녀의 얼굴에는 어딘지 모르게 연모하는 빛이 어려 있었다. 탐스러운 붉은 갈색 머리가 그녀의 이마 위에 겹겹이 층을 이루고 있었다. 그녀는 멀리 바다 저편 남편이나 남편의 세계와는 동떨어진 곳을 보고 있었다. 자기 따위는 아랑곳 없다는 듯이
마냥 추상의 세계에 잠겨있는 부인을 보자 남편은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양귀비 열매를 훑어가지고 문 쪽으로 내던졌다. 그녀는 놀란 듯이 거친 미소를 지으며 사나이 편을 한참 쳐다보고 나서 다시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는 것이었다. 그러기가 무섭게 들창 턱을 떠났다. 사나이는 부인과 같이 있으려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거동이 세련되고 대단히 거만스러운 데다 부드럽고 흰 모슬린으로 지은 드레스를 말쑥히 차려입고 있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렸다고. 사나이의 첫마디였다. 절 기다렸어요? 아니면 아침 식사를 기다렸어요? 여자의 가벼운 대꾸였다. 아침 식사는 9시라고 했잖아요. 여행을 한 뒤면 늦잠을 좀 자도 괜찮을 텐데요. 당신도 알다시피 난 언제나 5시면 눈이 뜨인단 말이오. 아무리 애써도 6시가 넘도록 잠자리이지 못하겠소. 잠자리에 머물러 있기란 정말 지옥에 있는 것 같아서. 더욱이 이렇게 좋은 날씨에 말이야. 이런 데 와서 지옥이라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녀는 유리 덮개로 씌워둔 장식품들을 쳐다보며 방안을 두루 살피고 다녔다. 사나이는 난로 앞 깔개 위에 잠옷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서 있었다. 그러고는 귀여워하는 표정을 인색하게 나타내면서 아내를 쳐다보는 것이었다. 그녀는 지난날의 아파트 생활에 염증을 느꼈다는 듯이 어깨를 움실거렸다. 자, 그녀는 남편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코스 부인이 아침 식사를 준비해 올 때까지 우리 정원이나 산책해요. 빨리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사나이가 코스염을 잡아당기며 말했다. 그녀는 잠깐 미소를 짓고 나서 같이 걸어가다가 남편의 팔에 기대었다. 남편의 파이프에는 어느덧 불이 붙여져 있었다. 코스 부인은 그들이 계단을 내려가고 있을 때 방 안에 들어왔다. 명랑할 뿐더러 나이에 비해 아직 정정한 이 노파는 황급히 창가로 달려갔다. 손님으로 온 이 젊은 부부의 뒷모습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였다. 노파의 물감처럼 푸른 두 눈은 이 젊은 부부가 뜰 저편으로 가로질러 걸어가는 것을 보고 있을 때 마냥 반짝이고 있었다. 노파는 부드러운 요코샤 말투로 혼자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키가 꼭 같구먼. 딴 것이야 못할 망정 키마저 같지 않았던들 아마 저 남자와 결혼을 안 했을 거야. 그러자 소녀딸이 들어와서 쟁반을 식탁 위에 내려놨다. 소녀는 할머니 옆으로 다가와 말했다. 할머니, 저분이 아까 사과를 따먹고 있던데요. 그래? 뭐 그러면 어때? 좋을 대로 하라지. 밖에서 이 젊은 미남은 찻잔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있노라니 구미가 동해서 못 견디었다. 마침내 안도의 한숨과 더불어 부부는 아침 식사를 하러 집 안으로 들어갔다. 한참 동안 부지런히 먹고 나더니 젊은이는 바삐 놀리던 손을 잠시 멈추며 하는 말이 여기가 브리드링튼보다 조금 나은 곳이라고 생각하오? 물론이죠. 부인이 대꾸했다. 월등히 낫고 말고요. 게다가 여기로 오면 마음이 놓이는걸요. 여긴 딴 낯선 바닷가와는 정말 달라요. 여기서 도대체 얼마나 살았길래? 2해요. 사나이는 무언가 곰곰이 생각하며 먹고 있었다. 그럼 가보지 않은 데를 갔더라면 더 좋았을걸. 사나이 입에서 마침내 이런 말이 나왔다. 여잔 말 한마디 없이 앉아있더니 넌지시 남편에게 의사를 타진해 보는 것이었다.
그건 왜요? 여기선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나이는 유쾌하게 웃으며 빵 위에 잼을 두둑이 발랐다. 그럴 것 같아. 사나이가 대꾸했다. 여잔 다시금 사나이의 말을 못 들은 채 했다. 하지만 그런 말은 이 마을에선 입 밖에 내지 마세요. 여자 입에서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말이었다. 제 출신이라든가 제가 예전에 여기서 살았다든가 하는 따위의 얘기 말이에요. 유독 만나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마을 사람들이 절 다시 알게 되면 우리 사이가 좀 어색해질 테니까요. 그럼 여길 왜 왔지? 왜냐고요? 그걸 몰라 물으세요? 당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면서. 그러니 모를 수밖에. 사람을 만나러 온 건 아니에요. 그저 이곳이 그리워서 온 거죠. 사나이는 그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여자란 남자와는 달라요. 왜 여길 오고 싶어 했는지 지금은 모르겠어요. 예전엔 알았지만요. 여잔 남편에게 커피 한 잔을 더 마시라고 굳이 권하는 것이었다. 제발 제 얘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하지 마세요. 여잔 이렇게 말하고 갑자기 발작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아시다시피 제 과거가 되살아나는 게 싫으니까요. 말이 떨어지자 여자는 무릎을 덮은 헝겊에 떨어진 빵 부스러기를 손끝으로 가만가만 털어냈다. 사나이는 커피를 마시면서 부인을 쳐다봤다. 사나이는 콧수염을 빨고 나서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러고 나선 차가운 어조로 말했다. 틀림없이 복잡한 과거가 있었던 게로군. 여자는 약간 죄의식을 느끼며 탁자보를 내려다봤다. 부인의 그 모습에 사나이는 마음이 흐뭇했다. 글쎄요. 여자의 상냥한 말이었다. 제발 제 말을 퍼뜨리지 마세요. 네? 부탁이에요. 물론이지. 사나이가 웃음 지으며 유쾌하게 다시 한번 말했다. 물론이지. 사나이는 흐뭇했다. 여잔 잠자코 있었다. 잠시 뒤 그녀는 머리를 치켜들고 말문을 다시 열었다. 코스 부인과 타협할 일도 있고 그 밖에도 해야 할 일이 수두룩해서 오늘 한나절만 혼자 나가주셨으면 해요. 점심은 같이 들어와서 먹기로 하고요. 코스 부인과 무슨 타협할 일이 그리 많기에 한나절이나 걸린다는 거지? 글쎄요. 편지 쓸 때도 몇 군데 있고 치마 얼룩도 닦아내야 하고 하여간에 자질구레한 일이 하도 많아서 아무래도 한나절은 걸릴 거예요. 그러니 혼자 나갔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사나이는 아내가 자기를 귀찮아하는 것을 눈치챘다. 부인이 위층으로 올라가자 사나이는 모자를 손에 들고 말할 수 없이 약이 올라서 해변가 절벽이 있는 대로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갔다. 조금 있다가 여자 역시 밖으로 나갔다. 그녀는 장미꽃이 꽂힌 모자를 쓰고 길다란 망사 스카프를 흰옷 위에 걸치고 있었다. 잠옷 불안한 표정으로 양산을 펼쳤다. 양산 그늘 속에 그녀의 얼굴이 반쯤 가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어부들의 숱한 발길에 우묵히 팬 돌이 깔린 좁다란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양산으로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는 눈치였다. 마치 양산의 좁다란 그늘이 도피처나 되는 듯이. 그녀는 교회를 지나서 길가의 높은 벽에 다다를 때까지 사뭇 그 길을 걸어갔다. 벽에 이르자 천천히 걸어가다가 마침내 어두운 벽에 걸린 휘황한 한 폭의 그림과 같이 빛나는 열린 현관 앞에서 발길을 멈추었다. 현관 저편에는 마치 마술 세계와 같이
무늬를 이룬 그늘이 양지 바른 마당 위에 그 마당에 깔린 푸르고 흰 바다 자갈 위에 덮여 있었는데 그 저편에는 녹색 잔디밭이 휘황하게 빛나 보였다. 그리고 잔디밭 끝에는 월계수 한 그루가 광채를 띠고 서 있었다. 그녀는 발끝으로 조심조심 마당 안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그늘 안에 서 있는 집에 흘낏 눈길을 줬다. 휘장이 쳐 있지 않은 들창문은 모두 어둡고 얼빠져 보였고 부엌문은 열려 있었다. 우물쭈물하다가 그녀는 앞으로 한 걸음 내디디고 또 내디디었다. 저편 정원 쪽에 한없이 마음이 끌려서 그녀가 집 모퉁이에 다다랐을까 말까 할 즈음 묵직한 발자국 소리가 나무 사이로 저벅저벅 이편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정원사였다. 그의 손에는 버들가지로 엮은 쟁반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 그 위에는 익을 대로 익어서 검푸르게 된 굵은 딸기가 놓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이 정원은 오늘은 공개하지 않는답시오. 그는 이 매혹적인 여인을 보자 조용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잠시 그녀는 놀란 듯이 아무 말도 못했다. 하기야 이 정원이 어떻게 대중에 공개될 수 있단 말인가. 언제 공개되죠? 그녀는 재치 있게 물었다. 월요일과 금요일이면 목사님이 손님들에게 공개를 하죠. 그녀는 가만히 선 채로 명상에 잠겨 있었다. 목사님이 대중에게 자기 정원을 공개하다니 도무지 알다가도 모를 이야기였다. 헌데 모두들 교회에 나갈 텐데요. 그년 정원사에게 달래듯이 말했다. 여기에 아무도 안 살죠? 그렇죠? 그가 움직이자 굵은 딸기가 꿈틀거렸다. 목사님은 신축한 목사관에서 사시죠. 사나이의 말이었다. 두 사람은 잠자코 선 채로 말대꾸가 없었다. 정원사는 여자에게 나가달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마침내 여자는 교태 어린 미소를 지으며 정원사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장미꽃 한번 구경할까 하는데요. 여자는 아양띤 어조로 간청했다. 그것쯤이야 안 될 게 없죠. 사나이가 옆으로 비켜 서며 말했다. 오래 계시지만 않는다면요. 그녀는 잠시 정원사가 자기 옆에 있다는 사실을 잊은 듯이 앞으로 걸어 나갔다. 여자의 얼굴은 긴장되고 동작에는 활기가 엿보였다. 사방을 두리번거려 보니 잔디밭이 내려다 보이는 들창문에는 휘장이 하나도 없고 그저 어두워 보이기만 했다. 이 집은 외양이 몹시 멋이 없었다. 사실은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쓰이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림자 하나가 그녀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잔디밭을 가로질러 분홍빛 덩굴 장미로 된 둥근 문을 지나 정원 쪽으로 갔다. 저편 아침 안개 서린 만의 가장자리에는 연한 푸른빛의 바다가 가로놓여 있었고 푸른 하늘과 푸른 바닷물 사이엔 멀리 검은 바윗돌 갑이 어렴풋이 솟아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고통과 기쁨이 엇갈린 채로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밑에는 수많은 꽃으로 어지러운 정원이 잠들어 있었고 멀리 저 아래쪽에는 컴컴한 나무 꼭대기 때문에 개울물이 가리어져 보이지 않았다. 여자는 주변의 양지 바른 꽃들이 휘황하게 빛나고 있는 정원에 시선을 돌렸다. 소박나무 밑에 앉을 자리가 있는 아담한 구석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거기엔 부지기수의 꽃들이 빛나고 있는 나직한 축대가 있었다.
이 축대에서 정원의 좌우편으로 통하는 2개의 통로가 있었다. 그녀는 양산을 접고 천천히 수많은 꽃 사이로 걸어갔다. 그 언저리는 온통 장미숲이었다. 큼직한 장미 언덕, 기둥에 매달린 장미, 축 늘어진 장미, 대목숲 위에 고루 자리 잡은 장미, 공지 옆에는 수많은 다른 꽃들도 보였다. 그녀가 고개를 쳐들면 저편에 바다가 보이고 갑이 보였다. 그녀는 옛날로 되돌아간 사람처럼 천천히 서성대며 한 통로를 걸어갔다. 느닷없이 그녀는 벨벳과 같이 부드러운 묵직한 분홍빛 장미를 어루만지고 있었다. 마치 어머니가 아기 손을 만지듯이 자기도 모르게 다정히 어루만지는 것이었다. 꽃냄새를 맡으려고 가볍게 고개를 앞으로 숙였다. 그런 다음 명상에 잠겨 마구 헤매어 다녔다. 이따금씩 불꽃 같은 향기 없는 장미가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했다. 그녀는 아무리 그 꽃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듯이 꽃을 뚫어지듯 바라보며 서 있었다. 분홍빛 꽃잎 더미 앞에 서 있자니 금세 느껴지는 그 부드러운 다정감이 다시금 그녀를 엄습하여 왔다. 한가운데가 얼음같이 파르스름한 백장미를 보고 있노라니 그녀는 그저 놀랍기만 했다. 그러다가 천천히 그녀는 마음 상한 한 마리 흰 나비인 양 정원길을 춤추듯 걸어가다가 마침내 온갖 장미가 가득 찬 조촐한 축대에 이르렀다. 이 장미꽃들은 마치 향기롭고 흥겨운 군중처럼 그 축대를 에워싸고 있는 인상이었다. 그녀는 꽃이 하도 많고 눈부셔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꽃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며 희낙낙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알지 못할 외딴 세계에 들어간 느낌이었다. 이 세계가 그녀를 흥겹게 하여주고 황홀한 지경으로 몰아넣었다. 그녀는 흥분한 끝에 온몸이 화끈해졌다. 주변의 공기는 온통 장미 향기였다. 황급히 그녀는 흰 장미꽃 사이에 있는 좁다란 앉을 자리로 가서 주저앉았다. 그녀의 주홍빛 양산 때문에 강렬한 색의 얼룩이 이루어졌다. 그녀가 꼼짝 않고 앉아있노라니 자신의 생존이 사라져 없어지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한낱 한 송이의 장미였다. 활짝 피어나지 못하고 부푼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한 송이 장미꽃이었다. 조그만 파리 한 마리가 그녀의 무릎 위에 앉았다가 흰 드레스 위로 옮겨갔다. 파리가 장미꽃 위에 앉기나 한 듯이 그대로 지켜보았다. 그녀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림자 하나가 그녀 앞을 가로질러 가는가 했더니 이윽고 그것이 사람으로 변하여 그녀의 시야에 나타났을 때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린네르천의 코트를 입은 사나이였다. 쥐도 새도 모르게 슬리퍼를 신은 채로 호련히 나타난 것이다. 아침나절의 환상이 졸지에 산산이 부서져 흩어지고 말았다. 그녀는 그 사나이가 무슨 질문을 할까봐 그저 그것만이 두려웠다. 사나이가 앞으로 다가오자 그녀는 일어섰다. 그러나 그 사나이를 쳐다보던 그녀는 다시금 자리에 앉았다. 외양으로는 군인으로 보이는 데다 제법 건장해 보이는 체구의 젊은이였다. 빗질이 말끔히 되어 검은 머리는 반짝였고 콧수염에는 초를 발라서
윤이 돌았다. 그런데 약간 저는 걸음걸이였다. 그녀는 입술까지 파래져 가지곤 눈을 치켜뜨고 그 사나이의 두 눈을 봤다. 새까만 그 눈을 무의식적으로 노려봤다. 보통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그는 여자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여자를 뚫어질 듯이 노려보고 느닷없이 인사를 했다. 그러고는 그녀 옆자리에 앉았다. 사나이는 벤치 위에서 몸을 움직이더니 두 발의 위치를 옮겨 신사답고 군인다운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저 방해가 되지 않았는지요? 그녀는 벙어리가 된 채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사나이는 검은 바지와 린네르천의 코트로 깍듯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다. 조그만 손가락 위에 너무나도 낯익은 반지가 끼어있는 그 사나이의 손을 보자 그녀는 현기증이 날 것만 같았다. 온 세상이 뒤집혔다. 그녀는 속수무책으로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정열적인 사랑의 상징인 그 사나이의 두 손이 그의 힘찬 넓적다리 위에 놓여 있었을 때 그녀는 공포에 사로잡히고 말았기 때문이다. 담배 피워도 괜찮겠습니까? 하고 은근한 어조로 다정히 물으며 사나이의 한쪽 손은 호주머니로 가고 있었다.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다. 대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사나이는 딴 세계에 있었다. 이 사나이가 자기를 과연 알아볼지 혹은 알아보려고 하기만 하면 알아볼 수 있을지. 여자는 그저 궁금하고 안타깝기만 했다. 그녀는 괴로움으로 해서 파리하게 질린 채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것을 극복해야만 했다. 담배를 안 가지고 왔군. 사나이의 신중한 어조였다. 그런데 여자는 그 사나이의 말은 들은 척 만척하고 오직 그 사나이의 얼굴에만 주의를 모을 뿐이었다. 사나이는 과연 그녀를 알아볼 수 있을지 아니면 모든 걸 다 잊어버렸을지. 그녀는 여전히 얼어붙은 불안감 속에 잠겨 있었다. 난 존 코튼을 피우는데요. 그런데 값이 너무 비싸서 좀 싼 걸 피워야 할까 봐요. 제가 말씀이죠. 요즘 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조금 쪼들리고 있습니다. 무슨 그런 소리를. 여자는 말했다. 그녀의 마음은 차가웠고 그녀의 얼굴은 냉혹했다. 사나이는 움직였다. 허술한 인사를 하고 나서 일어서더니 그 자리를 떠났다. 그녀는 까딱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사나이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전심 전력을 기울여 그토록 사랑했던 사나이의 모습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군인답게 야무진 머리 모양, 이제는 느슨해진 그의 멋진 몸매를 옛날의 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한참 보고 있노라니 형언키 어려운 공포감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었다. 사나이는 자켓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 무슨 영문인지 되돌아왔다. 담배 피워도 괜찮겠죠? 담배 피우고 나면 어쩐지 사리 판단이 조금은 나아질 것 같군요. 사나이는 다시 여자 곁에 자리 잡고는 파이프에 담배를 넣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여자는 멋지고 힘찬 손가락을 가진 사나이의 두 손을 유심히 보고 있었다. 그 손은 항상 약간 떨리곤 했었다. 이제 보니 손의 움직임이 정교하지 못했다. 담배가 파이프 밖으로 질질 흘러나왔다. 신경을 써야 할 재판 사건 때문이죠. 그런데 그놈의 재판 사건이란 의뢰 믿을 수가 없더군요. 원하는 바를 그대로 정확히
변호사에게 부탁해도 도무지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녀는 앉아서 사나이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예전에 그 사나이가 아니었다. 하지만 저 손은 그녀가 옛날에 입맞추었던 바로 그 손이었다. 이상하게 빛나는 저 까만 눈은 그녀가 사랑하던 눈이었다. 그러나 옛 모습을 찾아볼 길이 없었다. 그녀는 공포와 침묵으로 말미암아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는 담배 쌈지를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찾느라 더듬고 있었다. 그래도 여자는 사나이가 자기를 알아보리라고 은근히 기대하며 알아볼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던 것이다. 그녀는 어찌하여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단 말인가. 잠시 후 사나이는 일어섰다. 빨리 가봐야겠는데 올빼미가 올 테니까요. 사나이는 상대방이 무슨 말인지 모를까 봐서 말을 이었다. 그 친구 본명이 올빼미는 아니지만 난 그렇게 부르죠. 그 친구가 돌아왔나 가봐야겠어요. 여자도 일어섰다. 사나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여자 앞에 서 있었다. 그는 군인다운 미남이었지만 정신 이상이었다. 여자의 눈은 사나이를 뚫어지듯 쳐다보고 또 쳐다봤다. 그것은 혹시 사나이가 자기를 알아볼까 하고 또 자기도 사나이의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에서였다. 절 모르시겠어요? 여자는 자기 넋이 외로이 서 있다는 두려움에서 그렇게 물었다. 사나이는 수상한 눈초리로 여자를 돌아다 봤다. 여자는 사나이의 눈살을 견뎌내야 했다. 사나이의 두 눈은 여자를 보고 이상한 광채를 띄었다. 그러나 무슨 뜻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사나이는 여자 옆으로 자꾸만 다가서는 것이었다. 네, 알고 말고요. 사나이는 자기 얼굴을 여자 얼굴 곁으로 접근시키면서 확고하고 열렬하게 그러나 광적으로 말했다. 여잔 공포에 질렸다. 그 힘찬 미치광이는 그녀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서고 있었다. 한 사나이가 허겁지겁 다가와 말했다. 이 정원은 오늘 오전 중엔 공개하지 않습니다. 미친 사나이는 다가오던 발길을 멈추고 정원사를 쳐다봤다. 정원사는 앉을 자리로 가더니 거기에 떨어진 담배 쌈지를 주워 올렸다. 선생님, 여기다 담배를 떨어뜨리지 마세요. 네? 정원사는 린네르천 겉조고리를 입은 신사에게 주운 쌈지를 주면서 말했다. 아, 이 부인에게 점심을 같이 하자고 부탁했던 참이요. 미치광이 사나이가 정중히 말했다. 내 친구인데. 여자는 몸을 돌려 천천히 맹목 쪽으로 걸어가다가 양지바른 장미꽃 사이로 정원을 빠져나가 무표정하고 어두운 창문이 달린 집을 지나서 바다 자갈이 깔린 마당을 가로질러 마침내 거리로 나섰다. 허겁지겁 마구 앞으로 걸어갔다. 쏜살같이 별장에 이르자 위층으로 올라가서는 침대 위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자기 몸 안에 어떤 엷은 막이라도 터진 기분이며 생각하고 느끼는 기능은 완전히 마비되어 버린 느낌이었다. 그녀는 앉은 채로 들창 밖을 뚫어질 듯이 내다봤다. 들창에는 담쟁이 장가지 하나가 해풍에 위아래로 느릿느릿 흔들리고 있었다. 들창 밖에는 햇볕 드센 바다 공기에서 어떤 신비로운 광채가 감돌았다. 그녀는 완전히
허탈 상태에 빠져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이러다가 병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더할 나위 없이 조용히 무방비 상태로 앉아 있었다. 잠시 후 아래층에서 남편의 똑똑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래도 그녀는 조금도 변함없이 남편의 거동을 낱낱이 마음에 기록했다. 처량한 그 발소리가 다시 나가는 눈치더니만 묻고 대답하는 말소리가 유쾌하게 오고 간 다음 남편의 똑똑한 발소리는 이쪽으로 되돌아오는 것이었다. 사나이는 얼굴이 타서 잠옷 흐뭇한 눈치로 들어왔다. 그의 힘차고 활기찬 몸매에는 어딘지 모르게 자기 만족의 빛이 어려 보였다. 여자가 마지못해 몸을 움직이자 사나이는 비틀대며 앞으로 다가왔다. 왜 그러오? 잠옷 성마른 어투로 물었다. 어디 불편하오? 이 물음은 그녀에게 있어선 고통이 아닐 수 없었다. 아니요. 부인이 대꾸했다. 갈색이 도는 사나이의 눈에는 수상쩍은 노기가 서렸다. 왜 그러는 거야? 사나이가 물었다. 아무렇지 않대도요. 사나이는 몇 발짝 떼어 옮기더니 무뚝뚝한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봤다. 누구하고 싸우기라도 했소? 아무도 날 모르는걸요. 사나이의 두 손은 꿈틀하기 시작했다. 자기를 앞에 놓아두고 도무지 아랑곳 앉는 것을 생각하니 화가 나서 못 견딜 기분이었다. 사나이는 마침내 불쑥 부인 쪽으로 얼굴을 돌리며 물었다. 무슨 충격이라도 받은 게 아니오? 천만에요. 왜 그런 말을? 부인의 멋없는 대꾸였다. 그녀에게 남편은 오직 자극제의 존재로밖에 안 되었다. 사나이의 노여움은 목 안의 혈관을 채울 만큼 용솟음쳐 올랐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은데? 사나이는 곤란한 눈치를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며 그렇게 말했다. 곤란한 눈치를 보일 만한 이유가 도무지 없는 것 같아서였다. 사나이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버렸다. 그녀는 그대로 침대 위에 부동 자세로 앉아 있었다. 아직껏 사라지지 않는 증오감으로 그녀는 남편을 미워했다. 자기를 괴롭히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흘러갔다. 그녀는 준비가 된 점심 식사 냄새와 정원에서 남편이 피우고 있는 파이프에서 풍겨오는 담배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그래도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다. 기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초인종이 한번 땡그렁하고 울리더니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 다음 남편은 다시 위층으로 올라왔다. 발걸음을 떼어 옮길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굳어만 갔다. 사나이가 문을 열고 말했다. 식사 준비가 다 되었는데 자기의 자유를 간섭하려고 들었기 때문에 부인은 남편 꼴을 보기가 싫었다. 그녀는 자기 생명을 회복시킬 수 없었다. 벌떡 몸을 일으켜 아래로 내려갔다. 식사하는 동안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었다. 그녀는 자기 의식을 되찾을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지리멸렬이 된 채로 허공에 앉아 있었다. 사나이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아내를 대하려고 애써봤다. 그러나 우라증이 나서 결국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가급적 빨리 다시 2층으로 올라가서 침실의 문을 걸어 잠가버렸다. 혼자 있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사나이는 파이프를 가지고 정원으로 나갔다. 우월감을 가진 그녀에 대한 억눌린 분노는 사나이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마냥 어둡게 만들었다. 뚜렷이 의식한 것은 아니었지만 사나이는 그녀를 참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녀는 남편을 절대로 사랑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말하자면 남편을 잠자코 복종케 하여온 셈이다. 그래서 그는 항상 길을 펴지 못했다. 그가 광산에서 정기공으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는 남편에 대해서 우월감을 느꼈던 것이다. 사나이는 언제나 부인에게 양보했다. 그러나 부인이 자기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사나이의 마음 안에는 언제나 모욕과 수치심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오늘날에 이르렀으니 사나이의 우라통은 터질 수밖에 없었다. 사나이는 몸을 돌려 침실 쪽으로 갔다. 여자는 남편이 위층으로 올라오는 소리를 들었다. 이번이 꼭 세 번째다. 그녀의 심장은 고동이 멎어버리는 것 같았다. 손잡이를 돌리고 문을 열려고 했지만 굳게 닫혀 있었다. 힘을 주어 다시 열어보려고 했다. 그녀의 심장은 정말로 고동이 멎어가고 있었다. 문을 잠갔소? 안주인이 들을까봐 나직한 소리로 물었다. 네, 좀 기다리세요. 그녀는 벌떡 일어나서 자물쇠를 풀었다. 그렇게 안 하면 문을 부술 것 같았다. 남편이 자기를 자유롭게 놔두지 않기 때문에 미운 마음이 끌어올랐다. 사나이가 파이프를 입에 문 채로 안으로 들어가자 여자는 앉았던 침대의 그 자리로 되돌아갔다. 사나이는 문을 닫은 다음 문을 등진 채로 서 있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요? 하고 단호한 어조로 사나이가 물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염증이 났다. 그래서 남편을 쳐다볼 수 없었다. 제발 좀 날 가만히 놔둘 수 없어요? 하고 여자가 남편을 외면하면서 대꾸했다. 사나이는 모욕감에 진저리 치며 이내 자기 아내를 정면으로 노려봤다. 그런 다음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눈치였다. 무슨 일이 있었지? 안 그래? 하고 사나이가 물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절 괴롭힐 이유는 없잖아요. 괴롭히는 게 아니야. 무슨 일로 그러는지 알고 싶을 뿐이야. 알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증오와 절망 속에 여자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무언가 째깍하는 소리가 났다. 사나이는 깜짝 놀랐다. 파이프가 입에서 떨어지려고 하자 그것을 꼭 물었다. 입술에 물린 물뿌리를 혀로 앞으로 내민 다음 입에서 뽑아가지고 그것을 쳐다봤다. 그런 다음 조끼 위에 떨어진 재를 털었다. 그러고 나서 고개를 쳐들었다. 알고 싶단 말이오. 사나이의 얼굴이 잿빛으로 파리하게 질리고 나서 보기 흉하게 굳어버렸다. 두 남녀는 서로 시선을 피했다. 그때 사나이가 몹시 흥분하였다는 것을 여자는 알아챘다. 그의 심장은 몹시 두근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사나이를 몹시 미워했지만 그와 맞설 순 없었다. 느닷없이 그녀는 고개를 쳐들고 사나이에게 시선을 돌렸다. 무슨 권리로 알려고 하는 거죠? 사나이는 여자를 쳐다봤다. 그녀는 사나이의 눈에 괴로운 빛이 떠돌고 얼굴이 얼어붙는 것을 보자 놀라움과 뼈아픈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미움은 이내 굳어버렸다. 그녀는 남편을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었다. 그 감정은 지금도 매 한 가지였다. 그러나 느닷없이 그녀는 머리를 쳐들었다. 자유로운 몸이 되려고 바둥대는 가엾은 사람처럼 그녀는 몹시도 굴레를 벗어나고 싶었다. 그녀를 그토록 무섭게 속박하는 것은 남편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자신에게 덮어씌운 어떤 멍해였다. 자기 스스로 굴레를 씌워버린 이상 그 굴레에서 빠져나가기란 더없이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 와서 그녀에겐 모든 것이 증오스럽고 모든 것이 파멸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사나이는 마치 그녀와 영원히 맞서고자 하는 듯이 문을 던진 채로 상대방이 수그러질 때까지 화석처럼 우뚝 서 있었다. 그녀가 사나이를 쳐다봤다. 사나이의 눈은 싸늘했고 적개심이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노동하는 거친 손은 뒤에 있는 문의 널판을 짚고 있었다. 당신도 알겠지만 제가 예전에 여기서 살지 않았어요. 그녀는 모진 소리로 마치 사나이에게 고의로 상처를 주려는 듯이 말문을 열었다. 사나이는 기운을 내어 이제야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 토릴홀에 근무하는 버치양은 제 단짝이었어요. 그녀와 목사는 친구였고 아치는 목사 아드님이었어요. 말이 중단되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사나이는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다. 그는 아내를 노려봤다. 그녀는 침대 위에서 치맛단을 겹치고 또 겹치면서 흰 드레스 차림으로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여자의 목소리는 저기가 가득했다. 그이는 장교였어요. 소위요. 그런데 대령과 싸우고 군대에서 쫓겨나왔어요. 어쨌든 그녀는 치맛단을 잡아당겼다. 남편은 부동 자세인 채로 혈관이 온통 광기로 찬 그녀의 동작을 낱낱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이는 절 무척 좋아했어요. 저 역시 그이가 미칠 듯이. 몇 살이었는데 제가 그이를 처음 알았을 때 말이에요. 아니면 헤어졌을 때 말인가요? 처음 알게 되었을 때 말이야. 그이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그분 나이가 26이었죠. 지금은 31이니까. 아니, 32살이 다 되었죠. 저보다 3살이 위니까. 그녀는 고개를 쳐들고 반대쪽 벽을 봤다. 그래서 남편이 물었다. 그녀는 굳은 표정과 무감각한 어조로 우리들은 약 1년 동안 약혼한 거나 다름없었죠.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었지만 최소한 쑥덕거리긴 했지만 공개된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은 어딘지 가버리고 말았어요. 체인 셈인가? 몹시 거친 말투였다. 그 친구와 접촉한 것이 약이 올라서 그녀에게 마음의 고통을 주고 싶어서였다. 그녀는 분통이 터져 올랐다. 그녀는 사나이를 약 올리기 위해 그래요 하고 쌀쌀하게 대답했다. 사나이는 한쪽 발이 지쳤다는 듯이 딴 발로 바꾸어 서더니 푸 하고 한숨을 내쉬면서 우라를 발산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런 다음 하고 여자가 말을 이었다. 그녀의 말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한결 조롱조가 되었다. 그인 갑자기 아프리카 전선에 나가게 됐죠. 당신을 처음으로 만나게 된 어쩌면 바로 그날일 거예요. 버치양의 말인즉 하필이면 바로 그날 그이가 일사병에 걸려서 2달 후에 죽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와 맺어지기 전의 사연이 바로 그랬단 말이오? 남편의 말이었다. 대답이 없었다. 잠시 둘 다 말이 없었다. 사나이는 이런 사연은 전혀 몰랐던 것이다. 그의 양미간은 복이 흉하도록 찌푸려져 있었다.
그래, 옛날 재미 보던 곳을 찾아온 셈이군. 사나이의 말이었다. 오늘 아침 혼자 나가고 싶어 한 것도 그 때문이었겠지. 이 말에도 그녀는 아무런 대꾸를 안 했다. 그는 문 앞의 창가로 자리를 옮겼다. 이 사나이는 뒷짐을 진 채로 그녀를 등지고 서 있었다. 여자가 그에게 눈길을 줬다. 사나이의 손은 그녀에겐 무척 거칠어 보였고 뒤통수도 빈약해 보였다. 마침내 사나이는 몸을 돌리며 묻는 것이었다. 얼마 동안이나 그 친구와 관계가 있었지? 무슨 뜻이죠? 여자의 쌀쌀한 대꾸였다. 얼마나 그 친구와 관계가 있었느냐 말이야. 그녀는 고개를 들었지만 남편은 외면했다. 처음엔 대답을 거절했으나 조금 있다 말을 꺼냈다. 관계라니 무슨 뜻이죠? 만나기가 무섭게 그분을 사랑했어요. 버치양과 같이 있게 되고서 2달 후 이야기지만 그 친구 역시 당신을 사랑했다고 생각하오? 하고 사나이가 야유조로 한마디 했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 친구와의 관계가 앞으로는 없을 텐데 사랑했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중후와 인내의 침묵이 오래 지속되었다. 둘 사이는 어느 정도 깊었는데 마침내 사나이가 무뚝뚝한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의 그 비비꼬는 질문이 난 싫어요. 사나이가 던진 낚싯밥에 미칠 듯이 화가 난 여자는 이렇게 쏘아붙였다. 우린 서로 사랑했어요. 우린 그야말로 미치도록 사랑했어요. 정말 우린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당신과는 관계없는 이야기니까요. 당신을 알기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애인이라 애인. 격분 끝에 얼굴빛이 새하얘져서 사나이는 말했다. 군인 녀석하고 바람을 피웠다 그 말이지. 그러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나에게 시집을 오다니. 그녀는 앉은 채로 이 쓰라림을 혼자 꿀꺽 삼켜야만 했다. 오랜 동안 고통의 침묵이 흘렀다. 갈 때까지 다 가봤다 이 말이지. 사나이는 아직껏 못 믿어온 어조로 빈정대듯 물었다. 그럼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짐승처럼 소리쳤다. 사나이는 몸이 움츠러졌다. 안색이 새하얘지고 바보처럼 멍해 있었다. 한참 동안 마비된 침묵이 흘렀다. 사나이는 기가 죽은 것 같았다. 결혼 전엔 이런 얘기하는 것을 생각조차 못했을 거야. 하고 사나이는 마침내 침통한 어조로 말했다. 그래요. 하지만 이젠 안 될 게 뭐 있겠어요. 사나이는 무표정하고 딱딱한 얼굴로 서 있었다. 이 생각 저 생각에 잠기는 동안 그의 마음은 괴로움으로 미칠 것만 같았다. 돌연 여자가 말을 덧붙였다. 그런데 오늘 그 일을 만났어요. 죽은 게 아니라 미쳤더군요. 남편은 그녀를 놀란 표정으로 노려봤다. 미치다니? 사나이 입에서 무심코 나오는 말이었다. 정신병자요. 그녀가 이 말을 했을 때 거의 이성을 잃고 넘어질 뻔했다. 잠시 말이 중단되었다. 당신을 알아보던가? 나지막한 소리로 남편이 물었다. 아니요. 사나이는 부인을 쳐다봤다. 그는 마침내 자기들 사이에 널찍한 틈이 난 것을 인식했다. 그녀는 여전히 침대 위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사나이는 접근할 수 없었다. 제3자와 접촉하는 것은 그들에겐 피차간의
배신이었다. 이 일은 제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들은 피차 너무나 충격이 커서 얼이 빠져 있었다. 이젠 서로를 미워할 기력조차 없어져 버렸다. 몇 분 후 사나이는 혼자 밖으로 나가버렸다.